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어제 우리 끝장뉴스에서 유시민 작가, 유시주 작가, 유시춘 작가의 3명의 작가 남매분들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과거에 얼마나 도왔는지 제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패널분들이 많이 조사를 해주셨어요. 노동운동가로 김문수 후보가 이름을 떨치는 동안 수많은 선배들이 그를 도왔고 물심양면 도왔고요. 또 수많은 후배들은 그를 보호하느라고 또 뒷쫓느라고 감옥에 갔을 겁니다. 고문을 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은 권력을 따라서 당시 여당인 민자당으로 옮기더니 박근혜 탄핵 뒤에는 전광훈 목사와 손을 잡고 극우 자유통일당 대표까지 지냈습니다. 동지들을 속인 사람입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정통 보수 논객이죠.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그동안 거의 공감해 본 적이 없는데 어제 공감하는 말씀을 매불쇼에서 하셔서 옮겨봅니다. 보수야말로 절차와 수단을 중요시 여긴다. 김문수 후보는 스스로가 경선에서 선택되면 어떻게든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변절자이죠, 이것도. 여기서도 변절, 저기서도 변절. 제가 또 한 가지 이런 김문수 후보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이분이 과거 몇십 년 전 말고요. 과거 2달 동안, 3달 동안 했던 발언들을 봤어요. 1월에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1월 말에 체포되기 전에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에 내란 소개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2월에는 체포되고 나서 고석방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계몽령은 정말 센스 있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4월 5일에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 결정을 한 다음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헌법재판관 8명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민주주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다가 보니까 현수막에 정정당당 김문수라고 현수막에 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김문수 후보는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정당당의 사전적 정의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짓의 시대를 끝장내는 뉴스토마토 끝장뉴스 5월 13일 화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대의 전략실 시작합니다. 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황방열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이 두 분의 시대의 전략가들을 모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프닝 어떻게 보셨어요? 좀 뭐 쑥스럽네. 저렇게까지 안 띄워줘도 되는데. 조각으로 신발신는 것 같지 않아요? 글쎄 말입니다. 이거 너무 황홀합니다. 저희가 PD님과 예. 작가님과 콩클라베를 거쳐서 그래요? 김종대 의원님을 이렇게 전략실로 딱 대관식을 거행하기로 합니다. 글쎄 합참의 결심지원실이 생각나. 결심지원실이 난 좀 명칭이 이상하다. 저 전략실이라고 하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됐네. 김종대 결심지원실을 이렇게 바꿀까요? 예. 다음에 유튜브 하실 때 그걸로 하면 좋겠네. 예. 거기서 쿠데타를 기획하는 겁니까? 글쎄 참 역쿠데타지 뭐. 쿠데타를 진압하는 쿠데타를 진압하는 예. 너무 카운터 쿠데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황방열 기자님은 오랫동안 기자 생활 하시다 그래서 제가 입에 붙었어요. 언론계 계시다 지금. 글쎄 나도 자꾸 기자라고. 공보특보를 지금 옮기셔서 아이, 축하합니다. 정치인으로 변신하셨습니다. 예. 김종표 의원님 혹시 저기 민주노동당 선대위에 TV 토론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담당해달라 그래서 또 그렇다면 뭐 워낙 없는 힘든 정당인데 조금 도와주자 이렇게 됐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엄정한 진보의 시각 그리고 예. 이 중도 보수를 변신하고 있는 민주당의 시각으로 오늘 저 전략실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대선 오늘은 좀 실장님이 직접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 TV 전략실장님 후보로 그렇지. 결심 지원실을 결심하시고 뭐 압력을 많이 받았는데 오랫동안 버텼습니다. 안 나가려고 버티셨어요. 예. 아니 왜 그러셨습니까? 실망. 뭐 저보다는 더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원영국 후보가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점은 시청자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원영 후보 쪽에 또 계시고 앞으로 민주당에 되게 계시기 많이 때문에 올라오겠다. 예. 들어보시죠. 네, 대선 지금 캠페인 시작했는데요. 지금 TK 대구경북 지역으로 대선 후보 3명이 갔어요. 물론 권영국 후보 일정도 있습니다만 일단 대구 경북 3명이 갔죠. 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네, 지금 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기 먼저 갔다는 거. 일단 뭐 정당에서 나오신 분이 먼저 얘기하시죠. 정당에서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수의 아성, 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보수의 텃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12.3 내란 이후에 여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엄에 반대하는 내란에 반대하는 여론은 70%가 넘고 그다음에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도 70%가 넘는데 이게 사실 80% 이상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70%에 머무르는 것을 이렇게 된 거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여론이 상당히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흔들리는 건 분명합니다. 이 지지할 진짜 보수가 없다. 이 TK에서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외연을 확장할 이런 차원에서 험지부터 좀 확보해 나가는 이런 전략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거의 보수 정당 역사상 이렇게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선 불경 PK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도 많이 나왔고, 예, 모든 여론조사가 김문수, 이재명, 김문수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과거에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긴 게 불경입니다. 여기는 시대에 따라서 표심이 바뀐 데고요. 네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대구 경북인데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30%대를 돌파했습니다. 예, 사실상 돌파한 걸로 봐야 되고 김문수 후보와의 표 차이가 20% 정도 안팎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제 영남권의 그 표의 충성도와 결집도는 사실상 붕괴 직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그 표의 결집도에서 계속 드러나는데 이게 이제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민주당 후보의 민주당 지지자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95%입니다. 대략 그래요. 계속 숫자 얘기하면 또 불러줘야 되니까 대략 얘기할게요. 반면에 저기 국민의힘 지지자의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20%가 떨어집니다. 결집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영남 혈전이란 건 무슨 뜻이냐? 그 이재명 후보로서는 외연 확장이고,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로서는 결집력 높이는 거. 요게 그래서 영남이 싸움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김문수 후보 지지자는 아닌 사람들이 지금 네. 이 타겟인 거죠, 양쪽 다. 그렇죠. 그게 이제 거의 30% 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상황은 영남권 수성전입니다. 그 국민의힘이 수성하느냐 마느냐. 이거 옛날에 통일신라 망할 때하고 똑같아요. 후백제 고려군이 그 쳐들어가 가지고 경주를 그냥 쑥대밭 만들어 놔 가지고 통일신라 80년 역사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때하고 비슷해 보여요. 후백제 후고구려 그래가지고 후삼국시대 그때 말씀하신 후삼국시대 거예요. 같아요. 아니, 이러면 또 기운을- 지역 감정 그 부추기나 요게 조금 약간 위험한 비유란 생각은 들지만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크니까 괜찮아요. 한때 국민의힘이 뭐 서진 정책이라 그래 호남 공약에 그 공을 기울였는데 그때는 호남이 수성전이었는데 요즘은 영남이 수성전이 됐어요. 그만큼 아마 선거 막판까지도 적어도 중반 이후까지는 이 양상이 계속된다. 김문수 후보가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지지층 결집해내느냐, 요게 핵심이지만은 3분의 1은 무너졌다. 근데 그러면은 그거는 김문수 후보 쪽에서 볼 때는 그 수도권이나 뭐 이런 데서 지지율을 올려서 당선권으로 가는 것은 언감생심이고 네. 이게 있던 지지층 정도 복원하는 것이 일단 우선 과제다. 이런 정도로. 계속 김문수한테 다가가는 질문이 윤석열 탈당할 거냐 말 거냐, 출당시킬 거냐 말 거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준비는 안 돼 있고 박정희 묘소 참배하고 천안함 용사 참배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지키는데 급급하니까 윤석열하고 관계 정리할 시간이 없죠. 진짜 그쪽 스탠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김문수 후보가
국민들이 계엄으로 고통 겪었으니까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그거 얘기해. 내가 얘기해드릴게요. 오늘은 출당 윤석열 출당 얘기 있고. 이게 무슨 사과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도로 공사하고 지하철 공사할 때 팻말 하나가 세워져 있어. 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사과는 공사 안 하겠다는 사과야? 아니죠. 나 아니죠. 하던 거 계속해. 다만 네가 불편해서 미안하다는 거야. 자, 이 사과의 종류가 이런 게 있는 거야. 근데 김문수 후보가 계엄과 윤석열의 그 내란에 대해서 하는 사과가 바로 그거라 이겁니다. 문제는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적 없고 뭐 탄핵에 반대했고 그러나 그 와중에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거는 내가 하는 걸 가다. 그러면 사과와 입장 번복 반성은 전혀 다른 거라고 사람들이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언론엔 대대적으로 막 사과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과가 뭔 사과냐 이거지. 이렇게 내가 한 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사과가 있고 나는 잘했으나 그러나 네가 마음 아프고 불편한 그거는 사과할게. 요렇게 사과를 두 종류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공사는 정당했으나 네가 불편했으니까 좀 미안하다. 그렇지. 그래서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 사과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사과가 아닌 것이 지금 의원님이 그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사과가 아닌 것이 그 증거가 한동훈입니다. 지금 선거운동 굉장히 열심히 막 날아다니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한동훈 전 대표일 텐데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에 친윤만 그득그득하고 한동훈 대표가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한동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저께도 요구했잖아요. 그 계엄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윤석열 부부하고 절연해라.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걸 안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12월 3일 날 내란 때 가장 먼저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 김문수 후보의 스탠스가 이렇게 가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리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저 거리를 뛰어다니면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도 이 선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전 선거 중후반부에 어쩌면은 이제 김문수 입에서 드디어 윤석열 탈당 내지는 절연 발언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전제는 집토끼 표가 결집이 돼야 그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집토끼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은 계속 그 극우 보수 발언을 해서 모으는 게 급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또 본래 자기 정체성에도 안 맞고. 그러나 일단은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그때 가가지고 조금 이제 한번 사과하고 좀 탄핵의 강을 건너볼까 이럴 생각이라도 하죠. 지금은 그조차 안 된다니까요. 두 분 다 충청도 출신이신가요? 저는 서울 출신이시고 말씨가 약간 느리시네요. 죄송합니다. 충청도에 대한 제가 또 이제 차별적인 발언 아니고. 근데 전 대구 경북 분들의 마음을 좀 알고 싶어요. 무슨 마음일까요? 지금 그렇게 결집이 왜 안 될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그때나 이번이나 서문시장을 가보거든요. 그러면 대구의 사람들이 어쩌노 찍어주긴 줘야지. 그래도 내가 좋아서 찍어주는 게 아니야. 이 말을 꼭 해요. 그리고 그 서문시장에 앉아 있으면은 정치인이란 정치인은 일로 다 기어와. 그래서 이젠 반갑지도 않아요. 아이고 또 왔구나. 그리고 그 불도 크게 났고 그거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거든. 그거 오래전 일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잖아요. 그거 막 그거 4년 5년 계속 끌었어요. 그 보상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라 보면은 상실감 속에서 이제 옛날에 절대적 지지가 비판적 지지로 상당 부분 변했다는 민심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의힘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싫어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그 교두보를 만들고 또 어떤 그 영남권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뭔가 그 호감도를 높이는 전략 구사여해에 따라서는 움직일 여지가 있는 거죠. 김 의원님 말씀하신 거 조금 덧붙이면 이 후보 고향이 경북 안동시 예안면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성남시로 이주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 후보 본인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 20대 대선 때 3년 전에 대구 득표율이 21.6%입니다. 경북이 23.8%입니다. 근데 이게 0.74%로 졌잖아요. 여기 꽤 엄청나게 뭐 모든 지역이 뼈 아플 수 있지만 고향인 지역이 얼마나 뼈 아프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까 의원님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현재까지는 이 3년 전 20대 대선 때 득표율을 다 넘는 여론조사 결과로는 다 10% 넘는 이상. 게 넘습니다. 네. 근데 물론 10% 이제 이상. 그게 언제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13일 현재까지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3년 전 20대 대선의 대구 경북 득표율보다는 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동의 유림들이 이재명 지지 선언 했고 이제 최근에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홍준표 팬클럽들이 오늘 이재명 지지 선언 뭐 이렇게 하는 거 변화의 조짐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영남권 민심에는 충격파가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 말씀하셨으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자들 지금 지지 선언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병태 전 카이스트 지금 카이스트 명예교수죠. 저 홍준표 정책참모였는데 또 이쪽으로 옮긴다는 설도 있고 지금 확정 안 된 것 그거는 같은데요. 네. 지지는 하는데 선대위에 참여하지는 않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지지 선언하신 분들처럼 지지는 한다. 그렇죠. 이렇게. 아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이재명 캠프 분위기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보던 거에 비해서는 진짜 빅텐트가 쳐진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여기가 빅텐트인데 그때 어떤 느낌이 실제로 안에서 드시는지. 근데 이제 선대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이게 너무 커가지고 조직이 전국적으로 되니까 제가 일하고 있는 거하고 직접 관련된 거 아닌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사로 보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크구나. 저쪽에서 무슨 일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월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네네. 이런 선언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 지지하는 층이 이전에 비해서 20대 대선에 비해서 훨씬 넓어져 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대표는 국힘에서 대선 후보뿐만이 아니고 당 대표를 2번 한 분이에요. 원내대표 다 있고. 그렇죠. 거기서 30년 정치를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끝나자마자 탈당해 버렸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지 선언한 분들이 이제 홍사모, 홍준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뭐 이런 분들인데 이런 거 포함해서 지지 모임 하시는 분들이 이 지지 선언을 했는데 이런 거 포함해서 이 중도 보수라고 선언하면서 확실히 외연이 넓어졌다. 지지층의 외연이 넓어졌다. 그 다음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같은 분은 사실은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결합했다는 것에 대해서. 네네네. 코로나 정부 거치면서 이분 영입하려고 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치권에서 엄청 많이 네. 했죠. 근데 이분도 그렇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그렇고 사실 이분들은 12.3 내란 아니었으면 사실 결합이 어려웠을 분들입니다. 근데 그 부분하고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선언 이런 게 실제로 문을 넓히게 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좌우 합작 더 나가서는 이제 새로운 다수파 연합에 의한 연합 정치 어떤 그 연합의 시대가 이제 열린 건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보수 진보다 그냥 뭐 이렇게 쓸어 모아 가지고 그냥 막 섞은 거냐 아니면은 원칙 있게 가는 거냐 원칙 있는 거라면은 보수와 진보의 어떤 강점을 상호 인정한 가운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통합의 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입니다. 그 나라가 왜 강소국들이냐? 보수의 좋은 정책, 진보의 좋은 정책은 다 갖다 써요. 거기서 제일 좋은 것만 쏙쏙 뽑아서 한다고.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사회연대 임금제는 진보의 센 정책입니다. 이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의 형평을 강제로 맞추는 거예요. 네. 이거는 3인당의 최고위원이 노총의 그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와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엄청나게 좌파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로 사회 통합을 하지만은 또한 저기 최저임금이 우리하고는 달리 임금을 내리는 제도거든요.
우리는 올리는 네네네. 제도인데 네. 전혀 반대로 써먹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해고가 쉬워요. 그다음에 재교육을 하는 거죠. 사회 안전망을 하고 북유럽이 우리나라보다 해고하기가 더 쉽습니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파의 정리해고 정책을 다 쓰는데 좌파의 사회 안전망을 갖다 붙였다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오면은 하나의 정책이 좌우로 짜게서 이래가지고 이건 마치 저기 자동차를 탔는데 앞바퀴 앞자리는 저기 젊은 애들 뒷자리는 노인네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동차 안에서 무슨 뭐 하나의 자동차인데 핸들을 서로 하나의 다른 건데. 쪽으로 꺾을 수도 있고 앞뒤가. 그래서 에어컨도 뒷자리만 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황당한 게 한국 정치에 있어요. 같은 정책을 그렇게 해요. 독일도 그래요. 동일임금 동일노동 좌파 정책입니다. 그리고 산별노조 협상 이것도 좌파 정책입니다. 그러나 역시 여기도 저 유연성 노동의 유연성은 우파 정책이거든요. 아니 전 세계가 다 그래 실용주의는 원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하나의 어떤 리더십이 나와가지고 좌우를 통합하는 하나의 어떤 지도력을 발휘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대선에서 이제 쓸어 모으긴 다 쓸어 맞는데 여기에서 어떤 그 하나의 통합의 그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서 연합으로 나가는 이런 거라면은 좌우가 다 환영할 수 있어요. 저건 어떻게 보셨어요?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떻냐 이게 이재명 후보가 했던 발언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래서 이런 박정희, 역사 김대중. 얘기 나오면 또 뭐 딴 사람이 얘기하면 지금 좀 난리 났을 건데 이재명 후보가 중도 실형 얘기하다가 저 얘기를 하니까 별로 아직까지 큰 반향은 없는 거 반론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산업화에서 민주화로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발전 단계를 인정한다. 이거는 사실은 진보 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인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박정희의 독재를 극복하고 산업화의 성과를 계승해서 오늘날 정보화로 이렇게 나가는 뭔가 좀 이렇게 철학적인 언어가 필요한 것이죠. 박정희면 어떻고 뭐 이게 흥묘백묘론하고 같은 얘기가 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제 참모들이 그런 것들은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4월 27일 날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그 다음 날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하고 그다음에 박태준 전 포철회장 거기도 했죠. 거기까지 참배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게 이제 화제가 좀 되긴 했는데 2022년 대선 때도 이미 이승만 박정희 묘소는 참배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에 이제 민주당은 중도 보수 선언했고 그다음에 어제죠. 공식 선거운동 이제 광화문에서 시작을 하면서도 이제부터는 진보의 문제, 보수의 문제가 없다.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돌이켜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2022년 대선 때부터 이런 시작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수 세력이 이제 실제 한국에서 제대로 된 보수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굉장히 오래된 것이지만 이 12.3 내론으로 완전히 철퇴를 맞으면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중도 보수 선언도 한 것인데 이렇게 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빅텐트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이 처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 진짜 재밌는 개념인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빅텐트다. 민주당의 빅텐트죠. 이런 식의 김문수는 자기 텐트도 못 지키고 있다. 지금 이렇게 찢어진 얘기하신 거 텐트. 아니에요? 찢어진 텐트. 이런 식의 외연 확장 작업은 상당히 적어도 2022년 때부터 해온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5월 초 4월 27일 지나고 이제 5월 초에 이 선대위에 결합을 했는데 이런저런 자료 중에 제일 많이 본 단어가 아마 실용주의일 겁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지금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걸 먼저 이념으로 재단하지 말고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자. 이런 게 짙게 배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재명 후보가 원래 성남시장 그러니까 기초지자체 행정가로 시작한 거 정치를 이런 게 시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게 저는 또
잠깐만 경제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박정희가 했던 게 사실 국가가 나서가지고 경제개발 계획 세워서 경제 쪽에서는 이렇게 쭉 투자해서 밀고 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전 세계에 다 새로 꽤 유행이 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이후에 유럽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국가가 나서가지고 막 AI 투자하고 기업들 지능 산업화 정책이 돌아왔죠. 산업 정책이 돌아왔죠. 산업 정책이 돌아왔죠. 어떻게 보면 그게 맥락상은 좀 그냥 지금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시절에 그 농경 시대에서 이제 산업 국가로 이제 전환하던 시절에 어떤 국가 주도 산업 정책하고 지금은 정보화 시대에서 지능 사회로 전환을 이루는데 국가 주도는 내용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스타일은 비슷해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그 실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하나의 어떤 발전 단계란 게 만약에 존재한다면 지금의 어떤 선진화된 부분들이 과거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 이걸 만약에 인정한다면 살펴볼 구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좌파 우파 정책으로 나누질 말고 크게 하나의 발전의 과정 내지는 단계로서 인식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조금 재해석도 가능한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좀 활발히 토론이 돼야 될 부분이지 않나. 중요한 말씀. 네. 그러면은 빅텐트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다시 스몰 텐트 쪽으로 가가지고 스몰 텐트가 김문수 후보 쪽인데 김문수 후보는 TK 대구 경북 쪽으로 큰절도 하고 박정희는 위대한 지도자 이렇게 막 소리도 지르시고 그랬는데 뭐 비슷한 맥락인가요, 그것도? 김문수 후보 말씀. 김문수 후보 얘기죠. 그분은 원래 그랬던 분이니까 새삼스러울 건 없는데 일단은 지금 저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선거 때에는 있을 법하지 않은 경선 때나 나올 법한 저 행태들입니다. 네네네. 경선 때는 자기 표 집토끼를 결집하고 본선 때는 외연 확장에 중원에 나가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방에서 싸우다 보니까 이건 김문수 후보의 지금 굉장히 궁색한 처지다. 그런 면에서 박정희를 김문수가 찬양한다. 하나도 이상할 게 없죠. 그러나 이걸 선거란 맥락에서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정상 상태라면은 지금 극우 이미지를 좀 탈색하고 중도 리버럴에 맞는 어떤 거 구호를 내놓을 시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그건 언감생심 꿈도 못 보니까 저거는 스몰 텐트이자 찢어진 텐트고 요즘 바람 많이 불대 날아갈 텐트다. 날아가는 텐트다. 그 너무 박하게 평가하시는 건 아니세요? 아니 뭐 수치로 다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처음에는 홍준표 후보가 이제 그때는 미래통합당이었나요? 자유한국당이었나요? 자유한국당이었죠. 후보로 나와가지고 그때 막 0% 그러니까 7% 8% 나오고 그랬었어요 지지율이. 근데 그렇죠. 막판에 되니까 결집을 다 해가지고 20몇 %까지 올라왔었단 말이죠. 그게 20%대예요. 그게 20%대요. 20%예요. 예. 그 20%밖에 안 되는군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결집해서 20%로 그러면은 뭐 15%부터 선거 비용 전액 보전 받는데 그거 깔딱고개 간신히 넘었다 그러는 건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바로 정당 해체예요. 보수 정당의 여태까지 관성으로 봤을 때 10%대 나왔다? 그러면 전부 갈아엎는 거 아마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들이 할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정광훈 목사 질문 받으니까 김문수 후보는 또 멀어질 이유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거 전략적으로는 다 미스인 거네요. 그러면 글쎄 아니 미스라기보다도 이번에 이제 후보 교체 파동에서 그 계속 민주당에서 지금 의혹 제기하는 게 이게 조직된 당원들이 김문수를 살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그 질문을 한민수 대변인의 논평으로 나왔죠. 그런데 때마침 12.3 민주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정광훈과 이번에 김문수의 커넥션을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리면서 그걸 규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기사들 좀 읽어보니까 도저히 이 김문수는 마지막 피난처로 정광훈을 삼지 않았으면 이게 나올 수 없는 결과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유통일당을 같이 창당한 초대 대표가 김문수인데 이 김문수가 친윤들로부터 심하게 핍박을 받으니까 당내 우군이 없었어요. 우군이 없으니까 밖에서
지원군을 찾는 예, 이런 형국으로 한동안 버텨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경선 때 심화됐다고. 극우 동맹이. 아, 오히려. 예, 극우 동맹이 더 심화가 됐어요. 오히려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 바람에 정광훈은 또 살아난 거예요. 그게 저기 저 뭐 국수본이라고 왜 정광훈이 만든 단체 네네. 거기에 9.1자 성명입니다. 아. 그 9.1자 이게 김문수 지지 선언이거든요. 네네. 그 성명이 9일 날 나왔어요. 9일 날요. 예. 아. 그리고 그렇게 그날 상당한- 조선일보 기사가 네. 이게 결정타였다고 보는데 법정의 그 판결에 따라 기호 2번 후보 못 낼 수 있다. 이걸 한 면을 털어서 보도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다음에 이제 정광훈으로부터 지지 선언이 나오고 네. 그러면서 10일부터 이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봤을 때는 9일에서 10일 사이 요때 이제 극우 동맹이 실체를 드러냈다. 아. 그러면서 어차피 김문수 아니면 후보 못 내는 거 이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한덕수로 가던 것을. 조선일보까지 가세했다. 이런 그런데 조선일보는 생각이시네요. 그냥 김문수다 한덕수다 말 빼고 이제 기호 2번 후보 못 내는 사태를 시나리오로 쫙 썼어요. 그게 이제 저 법원 판결에 따라. 네네네. 그런데 마지막까지 가처분 신청 하나가 살아 있었거든. 그랬죠, 맞아요. 예, 저 두 건은 기각되고 한 네네. 건이 이제 살아 있었는데 두 건은 저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고 후보를 이렇게 교체하려고 하려고 인정을 나를 후보로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걸 중지시켜 달라고 마지막 살아 있던 것은 후보 교체 이미 공고가 나갔잖아요. 네네네. 그것에 대한 가처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후적 소송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전 이거는 그건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게 법원 입장이지만 이미 벌어진 사후에. 일에 대해서는 어. 그 일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아. 그거에서 그것이 이제 11일 날 그 저기 10일 그렇죠. 12일 날 새벽을 넘어 가지고 가처분이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자기네들 그냥- 그 국힘 아. 투표해가지고 투표 결과를 그렇죠. 그게 발표해버린 10일 날 저녁에 그게 부결돼 버린 거죠. 그 판결이 가처분 신청 판결이 예상되던 시점에 국민의힘 친윤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아. 당원 투표 부결됐다. 네네네. 그래서 그 가처분 신청은 의미가 없어진 거죠. 아. 예. 그런 거. 그러나 위험할 뻔했어요. 만약에 그때 그게 인용이 돼버렸으면 그랬으면 이거는 이제 후보 못 내는, 못 내는 사태. 상황이 이게 되는 진짜 벌어져요. 조선일보가 경고한 그 시나리오대로. 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태에서 김문수는 급한 대로 일단은 극우하고 일단 저 동기화가 돼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때 제가 놀라운 걸 봤어요. 새벽 3시로 공고가 났잖아요. 그냥 네. 좀 났나? 되게 임박해서 1시간만 딱 후보 등록하라고 네. 공고가 났는데 어떤 사람이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등록하러 간 거예요. 유튜버가. 그 소리를 어떻게 저거 봤어요 라이브를. 그 사람은 김문수 지지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가가지고 국회에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경비원한테 열어달라고 나 지금 등록하러 갈 거라고 막 그러는데 경비원이 뭐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후보 등록 못 들었는데요? 여기 잠겨 있으니까 전화해 한덕수는 어떻게 가면 그랬다는 거예요. 모셔갖고만. 그러니까 당연히 법원에서는 판결을 진짜 국힘 후보 못 내게 했을 수도 그러면 있겠어요. 한덕수가 어떤 차량을 타고 갔는가 또 조사해봐야 돼요. 아. 예. 분명히 국회의원 차량이 아니면은 검문에 걸렸을 건데. 그렇죠. 예,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럼 권성동 차 타고 갔나? 이런 식인 건가? 그것도 조사해봐야 돼요. 그것도 조사 대상이네요, 다.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 일단 빅텐트가 민주당 주도로 TK까지 들어가서 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십니까? 요거까지는 이제 전망을 해주시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선 앞두고 이 군소 후보들이나 이런 빅텐트가 성공한 적을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빅텐트는 처지지가 근데 않습니다. 이거는 연합하는 빅텐트가 아니고 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막 보수 인사들 영입하면서 TK를 공략하는 거잖아요. 그럼 득표율이 제대로 민주당 TK가 좀 뒤집어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지난 대선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때 나온 후보들만 봐도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가 제각각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같은 당에 있어요. 지금 갈라진 거는 이준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굉장히 어려움을
있지만 김문수 쪽 세력이 분명히 모아질 겁니다. 결집할 약간은 거다. 결집한다. 결집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건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데 이준석 대표하고 단일화를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 관전 포인트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지금 정광훈 세력하고 손을 잡고 있으면 그리고 윤석열도 안 내보낸다고 그러고 이런 스탠스를 잡으면 이준석은 움직이기가 어렵죠. 그리고 돈이 좀 깨져서 그렇지만 이준석 후보는 지금 대선 완주하는 게 장래를 보면 지금 40살인데 장래를 보면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가 됐었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손잡고 나올 가능성 그런 명분이 생기는데 지금 명분이 없다. 지금 정광훈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광화문 우리 때문에 김문수가 후보가 됐다고 그러고 김문수는 저 교회 세력이 지금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 저 사람들하고 연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현재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이준석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보는 게 이 50%가 넘는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율 일부 조사는 이거는 기존 정치의 상식을 다 깨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비호감의 벽을 넘었다는 얘기고 민주진보 진영에서 50% 이상을 나온다는 거는 이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다소 비현실적 시나리오인데 그 비현실이 현실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민주화 이후로는 보수 세력이 민주화 세력한테 조금씩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일부가 민주화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민주화 세력 중에 일부가 보수화되는 시기로 접어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건 사회 주류가 바뀌었다는 얘기고 네네네. 방향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이 되는 건데 그만큼 이제는 민주화 세력이 이제 사회 명실공히 주류 세력으로 이렇게 뒤바뀌는 시대에 온 겁니다. 이게 그렇게 보면은 엄청난 변화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단순한 주류 교체뿐만이 아니라 50% 이후의 비전은 이전의 민주당하고 전혀 달라야 돼요. 과거에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맞췄다는 건데 이제 민주화 쪽으로 기울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노 세대로 얘기하는 2030 청년층이라든가 또 소외된 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민주화 세력이 품어주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고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이 주류의 지위도 나중에 크게 또 훼손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자만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아 이제 보수는 죽었어. 보수는 없어. 그거만 있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우리가 긁어먹으면 돼. 언뜻 보면 지금은 통하지. 그러나 그것이 이제 깨진 사례가 그게 이제 그 이재명, 윤석열 그때 이제 선거였고 네네네. 미국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그런 식으로 덤볐다가 네네. 저기 트럼프한테 진 거거든요. 네. 2016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속 가능한 어떤 그 흐름과 맥락을 가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이제 재구성이 필요할 거다. 이런 그걸 말씀. 진보적 의제 또 소수자들을 껴안는 의제 이런 것도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는 예,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는 보수 진보의 어떤 갈라치기보다는 보수 진보에 융합되는 지점에서 소외된 세력에 대한 각별한 관심. 그게 이제 진보적 관점인데 이걸 한 축으로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된대요. 시간이 다 된다고 그래서 김종대 전 의원님하고 황방열 이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하고 같이 진행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1타 정치 이어지니까요.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정치 인사들을 모아서 속풀이하는 시간이네요. 무려 1차 정치.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이승원 시사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뭐 딴 얘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네. 조금 아까 제가 유튜브에서 허민 문화일보 기자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 윤석열 씨가 그 이번에 국힘 후보 결정되자마자 전화를 쫙 돌렸다는 거예요 측근들한테요.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화를 내면서 아니 권성동이 바보 같아가지고 이거를 다 망쳐서 지금 이렇게 김문수가 나가게 됐다라고 말했다는데 이거 그거를 해석이 허민 됐어요? 기자가 허민 기자가 나와서 폭로를 했다는 겁니다. 네, 뉴스에서 아.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뭐 어디 거기서 최측근한테 취재를 들어가지고요. 했다는 거예요. 측근한테 뭐 보수적인 분이니까 이제 예. 그쪽 측근한테 취재했겠죠. 예. 그게 좀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김문수 나가는 걸 되게 싫어했다는. 아니 근데 그거는 실제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를 하기 위한 뭐 사전 정지 작업이 정치권에서 뭐 아무튼 시나리오로 돌 때 김문수라는 정치인을 윤석열 씨가 못 믿고 있다. 한덕수보다 못 믿어한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있었고요. 뭐 그런 설은 이미 돌고 있었는데 지금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 가설이 어느 정도 또 맞아 떨어지는 뭐 아니 땡굴 뚝 연기. 아무튼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문수는 버리는 네. 카드였다 윤석열한테. 어차피 그 김문수 뒤에는 정강훈이 있었고 한덕수 뒤에는 윤건희가 있었다라는 게 거의 뭐 정설적으로 거의 뭐, 퍼져 예. 있었고. 그러면 이것은 네. 윤석열과 정광훈의 싸움에서 정광훈이 이긴 것이다. 뭐 실제 이런 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물론 중간에 이제 사법부가 센스틸러로 나서긴 했었지만 뭐 그런 예상은 있었던 거고 실제 그 한덕수 밀었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페이스북 글까지 준비했다가 그 문구 굳히지도 못하고 김문수를 지지했던 당 여러분들도 뭐 11일에 함께 해달라고 했던 것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 끝까지 다 그랬었어요? 네네네 그 글을 그 단어를 고쳐야 되는데 김문수란 이름을 못 고친 거예요. 한덕수라고 바꿨었어요. 윤석열 씨가 윤석열 씨가 페이스북 올릴 때 페이브스 처음에? 올릴 때 그러니까 이제는 네네. 한덕수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도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 문장을 그대로 두고 이제는 김문수를 지지하신 여러분들께서도 통합과 포용 어쩌고 한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한덕수가 될 줄 알고 입장문을 써놨다. 그렇죠. 이제 미리 이런 써놨었죠. 얘기가 돌았던 거죠. 네. 근데 왜 근데 김문수 후보는 계속 정광훈 그러니까 윤석열 씨를 뭐 출당시키지도 않겠다고 하고 뭐 계엄에 대해서도 애매한 태도를 취해요. 윤석열을 잘라도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기엔 지금 지지율이 너무 달달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정치적인 윤석열은 마약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이미 일요일에 11일에 어쨌든 빅엿과 빅똥을 김문수 후보에게 뿌렸는데 김문수의 별의 순간이 오기도 직전에 일단 윤석열이라는 똥이 뿌려졌고 그러고 나서 딱 그 오늘 있었던 한길 리서치 같은 결과를 보면 김문수가 38, 39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입장에서도 지금 윤석열을 손절하기에는 지지율이 안 나올 것 같고 지지율이 너무 폭망이 되면 바로 이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직격탄을 맞게 되니까 당권 경쟁에 자기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복선을 좀 깔아두고 지금 이 손절을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죠. 일단은 뭐 그 기자분이 뭐 들었다는 얘기 자체가 조금 약간 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 운영 단일화 관련해서는 당 대표 그다음에 당 사무총장이 주로 주도를 하거든요. 원내 대표는 할 수 있는 영향력 자체가 적어요. 당 운영은 당 대표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일화 과정 강제 단일화도 권영세 대표가 주도했고 그 두 분 사무총장 둘이 그만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권성동이 잘못해 아니 뭐 잘못은 있겠지만 그 책임은 권영세가 더 많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그걸 빌미로 의원들한테 권성동 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정치적 상황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지르면 국회의원들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 전화를 받고 있어요? 전화가 오면 딱 이렇게 옛날처럼 콜백을 해주고 하나 받고 있을까요? 조금 약간 과장된 얘기가 아닐까 과장된 싶어요. 얘기 좀 같다. 사리에도 좀 잘 안 맞고. 오히려 지금 정광훈이 플레이어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근데 그 재밌는 얘기긴 하네요. 재밌는 얘기죠. 아니 재밌는 말씀하세요. 재밌는 여기까지 듣고 넘어갈게요. 얘기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허민 기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했던 네네. 사람이잖아요. 네. 뭐 이제 이미 MBC 토론에도 나와가지고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실제 이 정보가 가공되지 않은 만약에 날것의 정보이고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뭐 윤석열 정당이라는 거를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그게 아니고 약간의 가공이 들어가서 이게 허민 기자 입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요 시나리오를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제 김문수를 구심점으로 해서 이제 이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이제 일부의 자가 발전적인 스토리 생산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죠. 그러니까 다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일부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게 부풀려졌다라거나 그리고 뭐 감정적으로 이제 승질을 냈는데 그게 화를 냈다라든지 이런 식의 약간의 양념이 쳐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들죠. 그렇군요. 고구마 깎아님, 강8450님, 물비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찾아와 주셨고 특히 박영식 에디터님 네. 팬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그렇군요. 네, 과일을 많이 선물하고 계신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테러 제보 이 이야기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일들인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네.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뭐 우리 김시호 대변인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이 민주당 선대위 쪽에 그리고 민주당 측에 제보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테러와 관련된 제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폭탄 테러 제보라든지 뭐 저격 테러라든지 등등의 여러 이제 의혹들을 삼을 만한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수의 정치권 인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고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자들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그 지지자분들이 지금 민주당 쪽에 이재명 후보의 일단 그 선거 운동 자체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오프라인 선거 유세를 막아달라라는 요구, 혹은 연설을 하더라도 4겹의 방탄 유리를 좀 세워달라, 뭐 이제 이런 요구, 아니면 실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동선이 다 공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장면 장면이 노출되잖아요. 그 장면에 대해서 아니 경호는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냐에 대한 그런 문의가 너무 많이 쇄도하다 보니까 뭐 당 선대위나 이쪽이 정신이 없다라는 얘기는 좀 보도가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실제 테러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되느냐에 대한 어떤 뭐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전문 분야별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정보기관 출신의 의원의 어떤 우려, 그리고 실제 수사기관 출신 혹은 경호원 출신이었던 분들의 우려, 이런 관계자들의 진술이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이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리가 좀 필요한데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분위기는 맞죠. 제보가 어느 정도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 정보기관? 지금 네. 말씀하신 수사기관, 정보기관 또 어디서 어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정보기관 건지? 출신의 뭐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과거 국정원. 경호원을 하셨던 분의 선대위 관계자분의 어떤 뭐 의혹 제기라든지 이게 막 뒤섞여 가지고요. 다 이제 뭐랄까 테러 위험이 상존해 있다. 지금이라도 테러가 벌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지지자들 사이에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 주체를 세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 뭐 테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나지 않게 방지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 또 민주당 지지층 이 세 블록으로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23년 단식 투쟁을 할 때도 그때도 극우 유튜버들하고 또 국회 본청에 칼을 들고 침범해서 그 국회 내에 있는 직원들한테 칼을 휘둘러서 여직원이 20방울인가 팔을 이렇게 꼬맨 그런 일이 있었어요. 팔에 근데 자상을 입었어요? 23년에 단식 투쟁 그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도 극우 유튜버들이 와서 좀 폭력을 조장하고 혐오를 조장하면서 그런 사고가 있었고 24년 1월 2일에 부산 가덕도에서 테러 암살 시도가 있었죠. 네,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자, 그럼 그때 뭐 우발적으로 혐오를 조장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도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런 테러에 대해서 엄단하고 관련 기관에 대해서 뭔가 경호를 뭐 어떤 경고를 한다든지 강력하게 대응했다면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런 테러 암살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없어졌을 텐데 오히려 그때 헬기 타고 갔다고 꾀병인데 특혜 입었다 그런 가짜 뉴스를 뭐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적극적으로 퍼뜨렸고 이에 대해서 약간 방관하는 태도 이런 걸 계속 보였다 이거죠. 지금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후보 교체에서 보셨듯이 끝까지 이번 선거에 대해서 지지 않으려는 그런 의지를 본 거잖아요. 아니 선거가 이기고 지는 게 다반사인데 네네네. 국민의힘은 절대 질 수 없다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 이번에 저 사람들 저러는 거 보니까 윤석열에 대한 어떤 구속 취소도 됐고 그다음에 파기 환송심 대법원 판결도 이상하고 뭔가 석연치 않은 이런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불안감이 커졌고 이제 남은 것은 시간도 없고 테러 암살뿐이 더 있냐 이런 불안감이 극다화된 상황이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주호 권한대행이나 정부 부처에서 이 테러 암살 시도에 관해서는 일어나지 났든 안 났든 굉장히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강하게 이런 메시지를 내줘야 되는데 정부 이주호 권한대행이 또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또 국민의힘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김문수, 이준석 후보 모두 다 이런 테러 위험에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사실은 배현진 의원 테러 당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네네네. 때문에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자가 발전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더 불안한 거죠. 어제 광화문에서 보니까 이재명 후보 방탄복을 입고 있는 거죠. 옷을. 예. 네, 한 방탄조끼 3kg 가량. 입고 있던데 그 소총 얘기 같은 게 근거가 좀 있는 거라고 파악을 하고 있나 보죠. 일단은 뭐 몇 달 전부터 박선원 의원이나 뭐 김병주 의원 등등 테러 위협이 아직 있다. 그리고 스탠딩 오더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는 오더다. 뭐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었고 실제 선관위에서 밝힌 것 최근까지 한 260건의 테러 암살 뭐 문자 이런 걸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관위가 밝힌 내용이 260건입니다. 상당하죠. 근데 저는 오늘 다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서울경찰청장 그 박현수 네, 대리에 대해서 네네네.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맞아요. 오늘 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단면인데 최근에 지난 8일이었습니까?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 알려진 게 있죠. 한덕수, 그냥 민간인일 뿐인 한덕수의 자택을 24시간 동안 그 자택 경비를 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김문수나 이재명은 안 하는 경찰을 투입해서 그 한덕수 자택을 24시간 뭐 1시간에 뭐 두세 명씩의 교대로 했다고 하죠. 그런데 경향신문 이제 단독 나오고 알아봤더니 이게 서울경찰청하고 실제 그 경찰을 투입하는 종로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사실 보시면 한덕수는 어쨌든 그 총리직에서 스스로 사퇴했기 때문에 그냥 민간인일 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박현수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난 3월에 경찰이 내란 혐의로 일단 입건한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알박기 인사로 지금 가장 의심받는 게 지금 박현수잖아요, 경찰청. 그러니까 내란 가담자 지금 피의자 신분인 한덕수를 내란으로 역시 입건된 경찰청장의 대리 직무가 그분이 계엄 네, 당시에 행안부의 경찰국장 하다가 경찰국장 했었죠. 서울경찰청장으로 이 지금 수사 과정에서 발령이 난 분이죠. 그렇죠. 네네. 제가 앞에 설명 잊어버린 너무 분들이 줄였네요. 계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보수 정권에서만 초초초 승진을 했다고 하는 바로 그 박현수. 그러니까 그런 분을 지금 서울경찰청 이런 데 앉히니까 이런 의심을 받는 거예요.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아니 왜 한덕수를 보호하고 다른 정작 중요한 그리고 지금 협박 테러가 있는 그리고 실제 테러를 당했던 이재명 후보는 보호하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서울경찰청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계속 이 알박기 인사가 왜 문제라는 걸 지적을 해왔는지 이런 데서 이렇게 단면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호 대행 말씀하셨는데 이주호 대행도 오늘 뭐 어제 오늘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형식적인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러 위협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뭐 자, 조심조심 잘 합시다 막 약간 이런 톤? 그래서 별로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발언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수수방관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어저께 그 보면서 계속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예, 그 이제 몸이 노출되고 뭐 이런 순간마다 후보가 어디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데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죠. 아니 한덕수 자택 주변에 24시간을 왜 돕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오랫동안 민주화 이후에 정치 테러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얘기가 되게 무시무시하면서도 비현실적인데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사거리 2km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이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언론에서
폭로 이제 의혹이라고 제기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이라서. 그 얘기를 얘기한 건가요? 네, 뭐 어쨌든 러시아제 사거리 2km 적용용 소총 밀수 의혹, 요게 봉지욱 기자로부터 시작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 제보를 받아서 또 이제 다시 진성준 의원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이건 보니까 이건 진짜 정말 저희가 알 수 없는 내용이라서 제보가 어디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지 그리고 또 이런 의혹뿐만 아니라 뭐 ACID 혹은 뭐 블랙유원 등등의 이야기들은 정보팀 실제로 안에도 들어있다. 뭐 그래서 다 신원을 재검증하는 작업까지 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의혹이 있고 위협이 있다면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어디까지 과연 갈지 사실 저도 잘 가늠이 안 돼가지고요. 예, 뭐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김지호 그 대변인님은 민주당의 지지자분들의 이 불안감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에서 공식적으로도 지금 그런 위협을 좀 감지하고 대비를 하고 있나요? 어떠세요? 아니 뭐 이제 당에서는 지지자들이 문자도 보내고 항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 안에 이제 TF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TF 안에 구성원들을 보면은 그 선대에서 최고위직이 다 포함돼서 지금 TF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근접 경호뿐 아니라 또 경호 외곽 경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을 집중 배치함으로 인해서 뭔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평상시 같으면 뭐 적용용 총이 발입됐다 사람들이 안 믿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지만 실제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비어라는 게 어떤 소문이라는 게 정말 근거가 없으면 그런 말이 안 퍼집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국회도 저기 헬기 타고 군이 쳐들어갈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 암살하는 거 이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상상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중요하지만 뭐 근접 경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국민의힘, 개혁신당, 그다음에 이주호 권한대행 이런 정부와 다른 정당들도 이런 테러 암살 시도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이 동참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매개체들이 있어요. 극우 유튜버들이 굉장히 슈퍼챗을 엄청나게 금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들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부지방법원 폭동입니다. 네, 근데 그렇죠. 그러한 매개체들을 좀 근절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 경찰 인사하면서 경찰 내란 수사나 이런 폭력 소외 사태에 대한 경찰 입장이 애매모호해졌습니다. 아까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의 태도가 아주 어물쩡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HID 의원들 아직 남아가지고 암약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좀 이승원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 국정원 많이 취재하고 스토킹하지 않으셨어요? 스토킹까지는 아니고 아니 사실은 이제 HID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나와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려서 사실은 약간 일단락된 것 같지만 사실 계속 이 테러 위협에 대해서 제보 등이 쏟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최대한 이제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만에 하나라도 그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은 제가 오늘 이제 물리적인 테러도 중요하지만 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지난 4월 11일 날 홍장원 전 그 국정원 차장이 나와서 MBC인가 나와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위협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걱정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격렬하게 감정이 충돌할 거고 선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번 경고한 바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조태용 그 국정원장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홍장원 차장이 그날 나와서 한 얘기 바로 그겁니다.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 그 국정원은 무풍지대다. 내란 이후에도 전혀 뭐 조사 제대로 이루어진 거 없이 무풍지대인데 조태용은 지금 국회 위증 혐의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홍 차장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상태인데 지금 무슨 생각하겠냐. 지금 그러니까 가로 열고 공정선거라는 게 과연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과연 가능하겠냐.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뭐 조태용 옆에 이 김창민 전 검사
네, 네, 법률특보라는 분도 사실 뭐 이제 김건희랑 연관된 그렇죠. 사람들이고 등등. 그래서 사실은 앞서서 말씀드린 이 경찰도 그렇고 지금 이 국정원도 그렇고 이 수사나 첩보기관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잠재적인 적이거나 적이 어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게 지금 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물리적 테러 말고도 앞으로 이제 있을 사이버 위협, 이전에 이제 원세훈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댓글 공작이나 하여튼 저는 국정원을 열심히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개입을 할 수 있는 정보기관이 여전히 그때 내란 당시에 이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장악하고 있다. 지금 여전히 이런 그 걱정이신 자리에 거죠? 있죠. 그리고 원세훈은 실제 댓글 공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4년 징역 확정받은 맞아요. 이명박 상황이고, 때. 네.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도 그 경고를 했고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리 씨의 눈길을 거두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성원 평론가님 여기까지 하시고 제가 오늘은 일정 있으셔서 가셔야 되고 나머지 두 분하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이거 예. 보시고 오늘 놀란 분들이 많으신데 이 여론조사 결과 조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요거는 이제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 회사에서 글로벌 이코노믹이라는 언론사로부터 의뢰 받아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지지하는 후보 대통령 지지 성향 조사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8.2%,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5.7%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길 리서치가 폴리뉴스 의뢰로 조사한 내용도 또 사실은 이번 주에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그거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조금 빠지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조금 빠진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좀 더 올라가 있는 상황, 6점 몇 %로 제 기억을 하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근데 그 기간 살짝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겹쳐 있는 조사 기간에 동일한 기관이 글로벌 이코노믹이라는 언론사로부터 조사받은 게 바로 저희 보여드린 이 내용인데요. 네. 말인즉슨 이준석 후보가 좀 빠지고 김문수 후보가 좀 올라가고 이재명 후보가 좀 빠졌다. 이제 이렇게 같은 기관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이거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저는 뭐 일단 긴장감을 좀 느슨해 만약에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자가 있다면 이 조사를 보고 좀 긴장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딱 보기만 해도 엄청 긴장이 되는데. 그렇죠. 예. 긴장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무선 ARS 조사죠? 근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조사 방식이 무선 ARS RDD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 쪽에선 약간 이 조사의 논란 진영은 이준석 후보의 진영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진영일 텐데 그래도 지금 50%에 육박하는 1위 후보의 조사잖아요. 그래서 50%에 좀 빠졌네 정도의 수준의 긴장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환호할 사람들은 당연히 김문수 후보 진영이겠죠. 그러네요. 38%의 지지율이니까. 저거는 김문수란 이름으로는 본 적 없는 지지율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지금 3자 구도로 나온 조사 중엔 제일 높은 조사입니다. 그렇죠. 예. 요거는 자세한 거는 그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 있습니다. 요거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니까 그거 감안해서 보시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이 여론조사가 사실은 뭐 다른 여론조사 같은 경우 보면 차이가 아직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향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조금 눈여겨볼 건 이게 RDD 방식, 네. 자동응답 방식인데 RDD 방식으로 이렇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후보 교체 관련해 갖고 혼란스러웠던 그런 내용이 좀 진정이 되면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은 하는 그런 방향이구나. 하루 이틀 만에 그래도 김문수 후보에게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집을 하고 있으면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민주당 입장에서.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들하고 대선 경선을 해보면 지난번에도 0.73% 차이로 저희가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박빙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또 뭐 탄핵 조기 대선 국면이지만 저희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시는군요. 네,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에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 조사 내용 좀 정확해야 돼서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한길 리서치와 글로벌 이코노믹이 조사한 내용은 이재명 49.5, 국민의힘 김문수 38.2, 이준석 5.7이고요. 아까 제가 언급한 한길 리서치가 폴리뉴스 의뢰로 조사한 내용은 지난 10일에 발표된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44.8%고요. 김문수 후보가 28.6%고요. 이준석 후보가 6.3%여서 김문수 후보가 약 10%가 올라간 거예요.
한길 리서치의 네네. 조사인데도 차이가 불구하고 차이가 나네. 굉장히 크게 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격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2자에서 3자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다르죠. 굉장히 이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조금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김건희 내일 등장하는가인데요. 검찰이 김건희 씨한테 내일 조사를 받으라고 네. 통보를 한 건데 예. 어떻게 될까요? 네, 김건희 씨에게 통보를 한 게 이제 내일이죠. 14일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열심히 또 방송하는 동안 단독 뉴스가 또 떠가지고 네, 네, YTN 단독인데요. 김건희 여사 측이 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 불출석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뭐 이건 뭐 당연히 예상했던 거고요. 근데 사유가 재밌어요. 사유가 뭐죠?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정말 의견서 세심하시다. 불출석 의견서를 김 여사 측이 중앙지검 쪽에 명태균 의혹 수사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기가 차네요. 야, 그러면 이거 검찰이 가만히 있으면은 검찰은 뭔가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어서 제가 보도를 좀 보니까 그 사례로 네. 이재명 후보의 재판도 6월 3일로 연기되지 않았냐 이런 사례를 들면서 나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한다 이렇게 밝힌 걸로 알고 나의 있어요. 소환도 선거 뒤로 연기해 달라.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문재인 두 케이스를 다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이 미뤄지지 않았냐 그거고 문재인 그 전 대통령 쪽도 그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지 않았냐. 하지만 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또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렇죠. 그거하고 빗대진 않았죠, 왜? 유리한 조사를 쪽만 좀 철저하게 하시지. 갖다 쓰는 거니까. 아니 하기야 뭐 이전에 검찰에서 그 핸드폰하고 뭐 이렇게 소지품 제출하면서까지 방문 조사를 했던 그런 전력을 생각하면 뭐 이 관계가 그렇긴 한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강제 구인으로 갑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검찰이 그 어떻게 할까? 감히 윤석열 선배님의 아내분을 저희 검찰이 체포할 수 없다, 강제 구인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뭐 사실 검찰에 큰 기대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뭐 20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를 구인한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과연 좋은 걸까? 사실은 뭐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원래 사건을 묵혀놨었던 사건이잖아요. 묵은지죠. 알아도 창원지검에서 묵혀놨다가 하도 뭐 명태균 스캔들 그 정치권에 화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지금 억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사건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 이제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씨하고 그 이제 대선 전후로 해가지고 총선 공천 관련해가지고 네네네. 뭔가 좀 특혜 뭐 청탁을 했다 이거 관련된 수사잖아요. 그거죠. 이제 그 수사에 관해서 김상민 전 검사가 여기서 등장했죠. 예,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서울로 사건을 옮겨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검찰도 뭔가 뭐라 그러죠? 뭐 수사 의지가 대단히 있다기보다는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수사도 하고 있어. 뭐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의 기소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무리한 기소를 했었잖아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형평에 맞게 우리가 수사를 하고 있어. 보여주기식 그런 소환이라고 생각하고요. 소환 통보다 보여주기 예, 소환 그리고 통보다. 이제 뭐 물론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공정한 법 절차, 수사, 소환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 시기에 사실 저희가 김건희 씨의 이런 입장문을 보고 있는 자체도 좀 시간 낭비가 아닐까. 이 사람이 뭐 자연인이잖아요. 개인이고 뭐 대단한 정치인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비리 사건에 정말 언론에 화려를 하고 전 국민이 알아야만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가 이제 세 갈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각기 다른 장소에서 지금 이 사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어쨌든 재수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서울 고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진 게이트, 건진법사 게이트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 이 공천 개입,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의혹은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사실은 이미 세 사건 다 묵은지예요. 그러네. 이미 다 묵은지고 묵혀놨고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기록 보고서까지 다 이미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진전을 안 시켰던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매우 분노스럽고 불편하고
사법의 형평성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실 텐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20 며칠 뒤면 정권이 바뀌고 특검이 출발했을 때 이 사건 다 병합해가지고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 니네들 뭐 했냐라는 지적이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생색내기용 소환 통보 정도인 것이고 실제 근데 뭐 강제 구인이나 이렇게 뭐 구속을 하거나 이런 조치를 20 며칠 안에 이 검찰이 한다라는 것은 저는 뭐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아 답답하네요. 아 이거 왜 이게 있는데 윤석열 씨 내란 수괴 혐의 3차 공판 이게 시간이 거의 안 남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2번 3번 계엄하면 된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괄호 열고 의원들 끌어내라 이게 있었죠. 이게 헌재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다 본 건데 요 증언이 다시 한번 나온 거죠. 예. 오상배 대위라고 보관이 이 예. 얘기 들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석동현 변호사가 뭐 법정이든 혹은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니까 자기 스스로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때는 사실 진술을 안 하고 있다가 진술을 바꾼 게 아니라 진술에 소극적이고 안 하고 있다가 그 대목을 보고 자신이 분노해서 윤석열의 형사재판에 출석해서 이 오상배 대위가 진술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진술의 맥락이라는 것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사실상 부인했던 모든 그 혐의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고 내가 들은 것이 맞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이 다 맞다라고 또 재강조를 한 것뿐이에요. 근데 새로운 인물이고 과거에 검찰에서는 진술을 안 했다가 지금 재판에 등장해가지고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것이고 윤석열 씨는 또 눈을 감고 사실상 잤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또 이어지고 있어서 정말 저는 이게 정말 전 국민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낭비시키는 거예요. 명백한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오상배 대위가 99년생이라는데 이 젊은 청년 장교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본인이 분명히 들었으니까 법정에서 용기 있게 증언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감옥에 있어요. 본인은 보리밥 먹고 다니고 개 산책하면서 정말 분당 보리밥. 잘 지내고 있지만 본인의 잘못된 결정과 명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데 최소한의 책임도 안 지고 이렇게 거짓말만 계속하는 부분 참 정치권에 있지만 너무 창피스럽고 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도 다 지나가리라. 저희 끝장 뉴스에서 거짓의 시대를 끝장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김지호 대변인님, 박영식 에디터님 여기서 인사드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난리니까 이거 꼭 들으세요. 그리고 일본에 쌀이 떨어져서 부족해서 난리라는데 이야기도 끝내주는 경제에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5월 13일 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마트 가서 쌀 사보셨어요? 쌀값 얼마죠? 5kg에 한 2만 원, 2만 5천 원 그렇게 하나요? 근데 일본에서 쌀값이 지금 쌀이 부족해가지고 너무 올라서 한국보다 4배 비싸게 지금 팔리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네. 너무나 명확한데 네. 보내주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일본 쌀값이 막 오르고 있네요. 일본이 정말 관리를 잘하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뭐 황당무계한 일을 벌여줄 줄이야. 그리고 한국 같으면 정말 폭동이 일어났을 텐데 의외로 일본이 또 조용한 것도 일본의 특수한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5kg짜리 지금 2만 원 하는데 갑자기 6만 원, 7만 원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나라가 맞습니다. 뒤집어졌을 것 나라가 같은데. 뒤집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이 서민들이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쌀이 쌀을 주식이네. 먹고 사는 나라가. 그래서 일본에서 심지어 지금 학교 급식에 쌀을 줄이느라고 보리를 섞어서 우리 혼분식한다는 우리 거, 그쵸? 70년대, 네. 80년대 하던 거. 쌀 대신에 또 일본에서 우동하고 빵 소비가 늘었다고도 하고요. 아, 밀가루 음식이요. 네네네. 아.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게 지난 한 그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2,000엔 5kg을 2,000엔 수준 넘지 못했는데 이게 지금 작년 말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지금 2,000엔이면은 네네. 1엔에 한 10원 정도 10원 정도, 하는 네,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럼 몇 배 2,000엔이면 한 정도 2만 원 정도. 네네네. 5kg 한 봉지기죠. 5kg 한 봉지기. 우리나라하고 비슷했네요, 원래.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지금 5kg 기준으로 하면 지금 13,000원 정도 합니다. 한국은. 아, 그래요? 네. 아, 너무 그러니까 한국 원래 일본이 한 2배 정도 됐다가 2배에서 2배가 늘어나니까 지금 한국보다 4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요즘 이제 한국 와가지고 이 쌀을 막 그 무거운 걸 들고 비행기 타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본에 수출을 하기도 하지만 관세가 꽤 비싸서 공식 수입품은 너무 비싸고 직접 들고 가면 이제 관세를 안 물고 싸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4,378엔 정도 하니까 4만 원 정도. 4만 원. 지금 한국은 쌀 한 포대에 지금 그 20kg짜리가 한 4만 얼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20kg 단위로서. 예, 한국 20kg짜리가 4만 얼마인데 5kg짜리 소포장은 좀 비싸요. 네네. 그리고 일본이 저기 나오네요. 지금 저렇게 올랐어요. 지금 네. 맨 왼쪽에 2015년. 저거는 완전히 네네. 어이구 지금 25년 넘어오면서 지금 그런 네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슨 쌀 계엄령 터졌나? 그렇습니다.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 멕시코에서 이 밀값이 올라서 이 또띠아 때문에 그 멕시코 맞아, 폭동이 맞아. 일어났는데 그때 밀값이 올랐던 게 25% 올라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2.5배 정도 오른 250%가 오른 상황이잖아요. 그 오키나와 같은 데는 지금 5kg에 5kg에 5만 5,000엔 한국 돈으로 5만 원이 넘는 거죠. 한국은 지금 20kg에 한 4만 원대에 사는데 이게 도대체 5kg에 5만 원. 네네. 이게 쌀로 먹고 산 나라가 많지 않죠. 잠깐만 일본도 밥이 주식이잖아요. 주식이죠, 쌀밥이. 네. 그러면 그리고 사실 일본 쌀이 또 맛있기로 유명했는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제 고시카리 이런 네, 거. 고시카리.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레이와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레이와 쌀 소동이라고 해서 지금 한국 일왕이 레이아 네네네. 일코코를 한국- 연어를 쓰고 있죠. 한국 상황을 생각해 보면 식당에 갔는데 공깃밥 하나 추가하면 3,000원을 내야 된다.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밥 한 줄에 지금 뭐 4,500원 하는데 김밥 한 줄이 뭐 7,000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비싼 데는 이미 7,000원 하고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건 만 원 되겠네. 그러니까 김밥 값이 평균 3,000원이 더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상황이면 도대체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에서는 쌀값이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마트에 사러 가면은 한 가지 한 봉지만 팝니다. 쌀을 지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고통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돼요. 그 네. 일본 가서 우리가 네. 카레밥 네. 한 그릇 카레- 사 먹는다 그랬을 일본에서 때 카레라서 거의 대중적 음식이죠. 네. 그 식당 가격은 왜 그래도 쌀 원가만 있는 거 아니고 뭐 임대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음식점의 음식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일본에서도 그런 게 이게 좀 지금 궁금한데. 엄청난 사회적 이슈라서 제가 데이터를 준비했는데 한번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카레 정말, 라이스. 네. 정말 놀랍습니다. 보시면 이 파란색이 쌀값이에요. 쌀값이고 저게 카레 라이스 원가인데 파란색이 맨 밑에 파란색 파란색이 쌀값. 쌀값. 그다음에 초록색이 고기와 야채값이고요. 나머지 중간에 이제 살짝 비어 있는 게 지금 이제 기타 가격인데 원가가 그러니까 2023년만 해도 다 해서 309엔이었는데 429엔으로 올랐고요. 쌀값만 보세요. 쌀값이 그러니까 쌀값이 2배가 그러니까 됐네. 카레라이스가 만약에 원가가 3,000원이었다고 치면 하나에 한 그릇에 그때는 90원이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179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쌀값이 미친 듯이 올라서 이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옛날에 29%인데 이게 40%가 됐고요. 그러네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카레라이스 가격은 한 그릇에 평균 585원입니다. 지금 이제 원가가 421엔이고 이제 원가가 저렇고 예, 실제 소비자 가격은 거의 600원 가까이 600엔 가까이 오른 거죠. 그런데 그 원가에서 소비자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16에서 31까지 올라 있는 2배로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저기도 보면 이제 원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그만큼 카레라이스 가격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못하잖아요. 네. 지금 300엔에서 400엔으로 400엔대 올랐는데 거의 50% 이상 오른 건데 그렇다고 카레라이스 가격을 그렇게 올리지 못하니까 그만큼 이제 자영업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고 있는. 사업자들이 힘들겠구나. 예. 그 소상공인들이. 일본에는 그렇습니다. 음식점 오랫동안 막 대를 이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그렇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만약에 식당에서 무슨 순대국밥을 사 먹었는데 이 10,000원짜리 순대국밥에 공깃밥 한 그릇에 그 실제 원가만 3,000원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카레라스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소비자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밥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까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장사를 어떻게? 한국 같으면 진짜 막 난리 날 텐데 의외로 또 조용하고 사람들이 이 정말 신비로운 그런 상황, 미스터리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네.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일본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뭐 추측을 하고 있는데 물론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쉽게 생각나는 건 예. 흉년이었나? 뭐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나는데. 2023년에 폭염이 있어서 수확량이 좀 줄기도 했고요. 요 관광객이 또 엄청 늘었잖아요. 일본 관광객들 때문에 또 이렇게 그 초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너무한 아니, 거 이것도 아니에요? 이제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가도 관광객들이 초밥을 밥을 많이 먹어봐야 먹어서 3만 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쌀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초밥 때문도 아니, 관광객 때문도 아니다. 그러니까 수확량 줄었다, 관광객 늘었다. 네, 그리고 감산 정책을 꾸준히 했잖아요. 한국도 관광객 이게 는 거는 그게 또 엔저 현상이 또 그렇죠. 일본 있어가지고 관광객이 그런 크게 것도 늘어서 있겠네.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산이라고 계속 이제 쌀 농가가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쌀이 남아도니까 일본도 한국처럼 감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비슷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쌀 농가들이 쌀 말고 다른 걸 짓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다른 걸 지으면 좀 이렇게 보조금도 주고 다른 뭐 네. 이렇게 뭐 과일이나 그런 쪽으로 이 옮기도록 계속 이제 그 동요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쌀 생산체가 좀 줄지 않았느냐라는 의혹도 있는데 남는다고 딴 데로 돌리게 했는데 오히려 그게 부족하게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근데 정확하게 지금 통계가 일본도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여전히 논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재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의혹이고 사재기를 한다고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거든요. 사재기요? 네. 쌀을 개인들이? 예, 그리고 이제 뭐 투기 세력이 붙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 이렇게 올랐는데 만약에 이제 이거 쌀값을 떨어뜨리려 할 거 아니에요. 정부가 비축문을 풀면 쌀값이 떨어질 텐데 사실 떨어지진 않고 사재기에서 지금 이게 사재기로 할 수 있을 정도보다 훨씬 큰 규모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지금 쌀을 한 100만 톤 정도 가지고 비축을 하고 있어요. 그걸 풀면 될 텐데 이 방출 타이밍을 또 놓쳤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 여러 가지로 이게 그렇게 많이 또 풀었는데도 왜 풀어도 계속 오른다는 사라진 거예요. 이 쌀이 다 어디로 갔느냐라는 것도 논란인데 이건 또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일본도 이런 한국보다 더 이렇게 뭐 관리를 잘하는 나라로 생각했는데 일본의 또 농협이라는 게 거의 그냥 무슨 농협 마피아처럼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본은 또 농촌에 기반한 정당들이 많이 있고 이 한국은 또 그렇게 농촌에 기반한 그렇게 우리는 오히려 있지만 지역성이 좀 강하죠. 많이 네네. 강하죠. 그렇죠. 농촌은. 그리고 이 농업과 유착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한국이 뭐 엄청 정치가 뭐 이 선진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한국은 농협과 정치가 유착하는 그런 뭐가 많지 않은데 일본의 농협하고 정치가 유착해 있는데 그게 쌀값 오르는 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농정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래서 농협과 이 농림수산성 정부 이제 농림 마피아 같은 조직이 있고 농림적 의원들 그러니까 이제 농촌에 기반한 의원들이 서로 이익 공동체를 만들고 있어서 농협이 농민들 표로 모아서 자기들 이익을 대변한 농림적 의원을 상선시키고 농림적 의원들은 또 이렇게 높은 쌀값을 유지하는 그런 이제 근데 유지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막 네. 3배 4배로 올리는 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협 예산을 좀 키우고 계속 이걸 이제 쌀 가격을 이제 그 시장 가격을 높이는 쪽으로 해왔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일부 거기도 관련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만약에 그 쌀을 풀었는데 이게 다 그 농협이 사과버렸다는 거예요. 그 시장에 풀지 않고 의혹이 있는데 일본 언론에서 여러 가지 모국만 나오는 상태인데요. 만약 이걸 이 쌀이 다 어디로 갔느냐 그게 미스터리란 거죠. 만약에 쌀이 시중에 풀려가지고 마트로 풀렸으면 이 쌀값이 떨어질 텐데 의도적으로 쌀값을 올리려고 이걸 다시 농협에서 다시 사가버리지 않았느냐. 정부 비축을 풀었는데 농협에서 다시 다 그걸 다시 사가서 쌀값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김일웅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그 얼핏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네. 일본도 고령화가 많이 됐고 네. 그러니까 농촌에서 농사를 덜 짓는 거 아닌가? 그래서 농지도 좀 줄어들고 맞습니다. 뭐 이런 이유가 있는 거 농지가 그 과거 이제 300만 헥타르 수준에서 지금 2023년 기준으로 120만 헥타르로 줄었으니까 농지가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거 맞습니다. 맞고 이게 또 생산성은 또 높아져서 이제 어느 정도 생산량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죠. 계속 감산을 하고 생산량을 줄이고 쌀 소비도 좀 줄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감산하다 보니 이게 일부 미스매치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많아가지고 감산하고 있는데 네.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정부가 비축을 해도 한국은 이런 상황을 겪지 않았지만 어떤 순간에 이제 만약에 흉작이 늘었다거나 갑자기 수요가 늘었다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한국도 이렇게 가격이 폭등한다거나 수요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지금 이제 일본이 한국에서 쌀을 수입하는 그 3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고 이게 통계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한 거예요? 네네. 일본에? 한국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데 이게 또 그 관세가 또 꽤 많이 비싸가지고요. 그 일본에 쌀을 수출을 해도 이 한국이 지금 2톤을 수출했는데 2톤이 얼마 안 되죠. 지금 뭐 몇십만 톤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근데 지금 5kg 하나가 일본에서 4,500엔까지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거의 한 4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1kg 관세가 좀 3,000원 340원 정도 붙어요. 1kg에. 5kg이라면 1,500원 정도 붙겠죠. 15,000원 정도 붙으니까 5kg에 15,000원이면 꽤 비싼 거잖아요. 관세가. 관세가 비싼데 그 관세를 물고 운송비까지 해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서 사실 가격 매길 땐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쌀이 부족하니까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의외로 또 평가가 좋은 게 한국 쌀이 생각보다 맛있네라는 평가가 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얘기하셨으니까 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 그래요? 네. 한국 얘기해야 돼요. 네네. 한국 얘기. 근데 우리나라는 괜찮냐? 그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실제 네네.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국도 사실은 이제 계속 이제 쌀 혹시 생산량 쌀을 이제 한국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쌀 생산량도 줄고 소비량도 동시에 줄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생산량과 소비량 그래프가 있나요? 네네. 이게 지금 좀 식량과 다른 그림인데요. 어쨌든 식량 자급률 네네네. 노란색이 식량 자급률이고 네. 녹색은 곡물 자급률이죠. 보면 이제 식량 자급률, 곡물 자급률 어떻게 다르죠? 식량 자급률에는 이제 다른 육류나 다른 뭐 채소 같은 거 다 포함된 거고요. 곡물 자급률은 이제 쌀과 밀, 보리 등인데 쌀은 지금 100% 사료도 포함된 거겠죠? 네네. 곡물 자급률 옥수수도 포함된 거고요. 네네네. 혹시 동그라미 그래프 있으면 보여주면 좋은데 쌀은 이미 남아도니까 104%고요. 밀은 1%, 옥수수는 4%. 자급률이? 네, 나머지는 다 이제 사서 먹는다는 거죠. 쌀은 남는 거네요, 우리는. 쌀은 남아돌고 비축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곡물 자급률이 좀 20%라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쌀을 제한 나머지는 심각하게 수입 의존도 높죠. 그리고 이제 전체 식량 자급률을 보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도 상당 부분 이제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됐고요. 이런 상황이라서 자칫 쌀이 무너지면 전체 그 식량 안보가 흔들 수 있다. 그러네요. 쌀만 지금 자급률이 100% 이상인데. 그리고 또 하나 그 포인트가 다 있는데 의존성이 있네.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이건 농협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쌀은 줄어들고 있지만 쌀 가공식품이라든가 또 쌀로 음료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쌀 소비는 크게 많이 줄지는 않았다. 아니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쌀 점점 덜 먹지 않아요? 밥을 덜 먹고 좀 고기를 더 많이 먹고 그러는 거 맞습니다,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도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해서 쌀을 이제 덜 만들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 쌀로 이제 다른 가공식품을 많이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있다. 수요는 여전히 아주 많이 줄어든 거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양곡법 개정안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2번 부결을 시켰습니다. 양곡법이 뭐죠? 양곡법은 설명. 이제 남아돈 쌀을 정부가 좀 사서 이걸 이 시장 가격 하락을 막는다. 한국은 그래서 쌀 가격이 안정되고 있어요. 아까 보시면 일본은 저렇게 이제 급등을 했지만 한국 쌀 가격을 이제 하락을
바치고 있었죠. 네. 일본은 근데 그러다가 쌀이 부족하니까 폭등한 상황인데 네. 윤석열 한번 거부했고 지금 그 한독수 당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해서 이게 물 건너간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양곡관리법을 다시 통과시키겠다. 이게 윤석열 정부 1호 거부권이었고요. 이재명은 다시 이걸 통과시키겠다 하고 1년에 지금 1조 원을 쌀을 사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1조 원을 들여서라도 쌀 시장을 그리고 쌀 농가들을 보호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1조 원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쌀값 우리나라에서 3배, 4배 올랐다가는 이거는 혁명이 일어나는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쌀을 수출했던 필리핀이 지금 쌀을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한국과 일본처럼 감산을 계속하고 쌀 사 먹으면 되지라고 했는데 사 먹으면 되지 했는데 이게 이제 수입을 하다 보면 외국에서 가격 변동이 있거나 투기 세력이 달려들어가지고 갑자기 쌀을 사재기 해가지고 가격 변동을 하면 야 이거 필리핀에서 쌀값 올려가지고 비싸게 팔아보자 하면 그게 누군가가 손을 타면 가격이 급등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고령화가 더 심각하잖아요. 네네. 어르신들 많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러면은 공급이 확 줄 수도 있어요. 사실 농지도 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도 마찬가지고 소고기, 돼지고기도 지금 그 수입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쌀은 지켜야 된다. 그 핵심이 양곡관리법인데 이거 윤석열 정부가 흔들어가지고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아,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곡관리법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쌀이라는 우리나라 주식을 식량 안보 차원에서 지키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일본이 그걸 네,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면 네. 일본의 교훈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뭐 쌀을 무조건 사주자라는 것보다도 양곡관리법을 좀 더 보완해서 식량 안보를 지키는 차원에서 예산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 농가도 지키면서 장기적인 그 쌀 수급을 확보하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이 획기적인 어떤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과학자분한테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까지 취재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나라 기후 변화 때문에 점점 더워지면은 이제 네. 지금 쌀은 사실 점점 이제 네. 남부 쪽에서는 경작하기가 어려워져서 맞습니다. 안남미라고 불리는 그 네. 동남아 쌀을 또 실험해서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농지 지금 줄이면 안 된다. 계속 늘려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한국도 안남미도 키울 수도 있고 지금 또 이제 그 문제가 쌀을 수매하는데 이 생산량이 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적으면서도 맛있는 쌀을 많이 만들고 좋은데 정부 수매 가격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좀 더 맛이 없으면서도 생산량이 많은 쌀을 키우는 쪽으로 잘못된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 논의하면서 같이 보완돼야 될 부분입니다. 고급 쌀도 좀 지원해 줄 수 있게 입법을 그리고 해야 되겠다. 당연히 안남미를 더 많이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한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쌀값 이야기 좀 해봤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김회원 리드하고 같이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팟 증권 통팟 매일 낮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이번엔 김회현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 모시고요. 스테이블 코인 이거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그 스테이블 코인 소개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바로 대선 후보들이 이거 가지고 논쟁을 시작하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전망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를 미리 짚어서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 지난 4월 22일 방송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이모저모 주로 이제 미국에서 이걸 입법을 좀 빨리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이제 맥락에서 이걸 다뤘었는데 미국은 지금 잠깐 이게 딱 스톱이 됐습니다. 네네. 지난주에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상원에서 본회의에서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아 그때 통과될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모두가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딱 이렇게 그 부결이 사이에 부결이 됐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코인 사업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는 뭐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 반감을 가졌던 것 아니겠느냐 하는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그 움직임은 당분간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진행됐던 우리 대선에서는 아주 뜨거워졌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5월 8일 어버이날에 그 경제 유튜버들하고 이제 토크쇼 같은 걸 했었죠. 거기서 이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지 국부 유출도 좀 막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미국에서의 이 스테이블 코인이 핵심 정책화하면서 이게 지금 코인 시장을 점령하려는 것 같은데 우리도 좀 방어 수단 같은 게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죠. 아니 김혜연 리더님 방송을 들으시는 모양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가 그때 우리 막 아니 강남에 그 무슨 아니면 월마트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막 자기들 마음대로 써버리면 우리 통화가 주권이 침해될 수도 흔들릴 있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나온 거네요. 근데 논란은 어떤 거예요? 이제 논란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이틀 뒤에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뭘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우리도 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난리가 났었냐라는 취지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실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이긴 했어요. 이 코인 시장,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달러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또 이제 지금 이제 가상자산 분야에서 계속 입법이라든지 이런 걸 관심 있게 해왔던 김병욱 전 의원, 민주당 의원이 테라 가지고 모든 스테이블 코인을 논하는 건 좀 흐름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현역으로는 이제 민병덕 의원, 현재 아직 정무위 소속 의원이고 현재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서 디지털 자산 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오늘 꾸려졌습니다. 거기 위원장인데 민병덕 의원도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테라 실패를 근거로 모든 이 스테이블 코인은 금지하는 건 복사기 한 대 고장 났다고 인쇄 기술 전체를 없애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약간 좀 과장됐다는 건데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게 이준석 후보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2023년이었나? 본인이 코인 투자로 선거 자금을 벌었다. 선거를 한 3번 정도 치를 수 있는 돈을 모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럼 그만큼 이제 본인이 이 코인 투자라든지 아니면 가상자산 그리고 블록체인 이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다는 걸 스스로 굉장히 자랑을 했던 인물인데 이걸 이렇게 뭐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런 맥락상의 실수를 할 것 같지는 않다는 면에서 봤을 때 어쩌면은 그냥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 테라처럼 위험한 것 이재명 후보가 그런 것을 그냥 하려는 사람 이런 식의 좀 인상을 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까? 아닌 것 같아요. 몰라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AI 얘기도 하는 걸 한번 봤는데, 한번 모셔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AI 기술을 컴퓨터 공학했다고 그랬잖아요. 학부에서 그렇죠. 잘 알 것 같은데 모르더라고요. 완전히 틀리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이 LLM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우리가 파이썬 코딩 잘하는 사람이 무슨 C++ 아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어떤 부분을 안다고 다른 부분을 아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투자한 코인은 잘 알겠지. 스테이블 코인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작년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재산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의원의 코인 보유 현황이 나왔습니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건 없고 뭐 잘 알 수 없는 잘 모르는 또는 마이너한 그런 코인들이 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있었는데 전체 금액이 77만 6천 원이었습니다. 전체 재산 신고한 게 12억 4,800만 원 신고했는데 그 중에 77만 원이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뭐예요? 뭐 부동산과 현금과 등등등. 어차피 다 똑같은데 77만 원이면 그럼 한 번에 25만 원이면 선거 치를 수 있는. 본인 말대로라면 팔았다고 봐야겠죠. 팔아서 집 사셨나 보네. 어쨌든 부동산.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논쟁이 이렇게 일어난 것으로 비춰지면서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뜨거워지긴 했는데 이
코인하고 관련해서 대선에서 논쟁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핵심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슈들이 있어요? 어떤 다른 면에서 말씀이시죠? 코인 정책, 코인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가상자산 정책을 가지고 대선 후보가 이건 하겠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논쟁을 할 때 사실 이제 그 지난 한 6, 7년, 2017년 18년 초였나요? 18년 초였죠. 그 법무장관이 그 모든 거래소를 폐쇄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네네. 뭐 이런 얘기를 꺼냈다가 정부가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20대, 30대 젊은 남성들, 이 코인 투자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졌고 당시 문재인 정부 때였는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졌고 뭔가 다른 대안을 추구하는 뭐 그런 정치적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흔히 그 이후의 모든 선거에서는 코인 정책이 젊은 층, 특히 남성에 대한 표심 호소 이런 정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거래소의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공약을 냈는데 이 카테고리가 청년 정책에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청년은 코인. 근데 사실 약간 인구로 보면은 애매하다. 그 20, 30대 젊은 남성들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그 투자 금액으로 따지면 40, 50대가 훨씬 많습니다. 아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그 거래소의 수수료가 또 중요한 이슈인가요? 코인 정책으로는? 지금 이제 또 뭐 그 코인 관련된 정책들도 뭐 여러 면에서 다각도에서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과 더불어서 지금 또 이것도 이제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그 ETF 한번 다뤄주신 적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대선 쟁점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혹시? ETF를 현물 ETF가 미국에서는 작년 초에 이게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아서 미국의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그게 또 이게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하는 그런 결과를 낳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장을 이끄는 모양새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직접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것 말고 약간 이제 좀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쳐서 기관 투자를 거친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었는데 사실 작년 총선 때 2024년 총선 때 여야 모두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겠다라는 공약을 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고 금융당국에서는 아직 좀 우리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지금 여야 모두 현물 ETF 통과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죠. 그럼 스테이블 코인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어쨌든 뭐 이재명 후보는 얘기했고 이준석 후보는 받아쳤지만 뭐 그건 좀 지엽적인 비판인 것 같다. 지금 그런 말씀 주셨는데 한국은행에서도 얘기를 좀 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건 가상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인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현금을 그러니까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발행하는 코인 양만큼의 현금을 담보로 해놓고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발행하는 양만큼의 코인을 담보로 해놓고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담보 없이 알고리즘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네네. 말씀드렸고 세 번째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게 테라였는데 그건 망해서 모두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다. 네. 그런데 이준석 후보 이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엉뚱하다라는 이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여전히 이거는 코인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다만 이게 일상생활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쓰이게 되면은 이거는 실제 통화의 기능을 실제 화폐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한국은행 같은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의
연관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가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좀 관할권을 갖는 게 좋겠다는 게 지금 한국은행의 입장입니다. 아니 그 실제로 제가 기사로만 봤어요. 근데 남대문 시장 이런 데서 굉장히 뭐 외국인들 많이 와서 거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와서 물건 한꺼번에 떼가고 그럴 때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기사로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뭐 가능하죠. 이거 그냥 QR 코드로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서로 주소로 알려줘가지고 메신저상에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코인으로 거래하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 바꾸고 그 사이에 수수료 손해 보고 주고 그 사람은 또 다시 환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어떤 기존 외환 거래보다는 훨씬 편리하고 훨씬 효율적인 게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한국에도 이제 출시가 됐는데 물론 이제 이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크립토 카드라는 게 이제 크립토 카드.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체크 카드인데 네. 코인을 넣어놔요. 네. 그러면은 카드로 그만큼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코인으로 바로 결제가 되게. 결제야 현금으로 그러니까 그 표시되는 액수는 현금 액수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저 설렁탕을 15,000원 내고 먹었다 그러면은 카드 명세서에는 15,000원이 찍히겠지만 나가는 거는 코인이 나가는 거죠. 코인에서 나가는 비트코인이 나가든 이더리움이 나가든 스테이블 코인이 나가든. 근데 그거는 은행을 거치나요, 안 거치나요? 카드사 네트워크만 거치게 카드사, 됩니다. 신용카드. 네. 아. 그래서 그 예전에도 이제 크립토닷컴이라는 회사가 가장 유명한 케이스였는데 거기에서 이 신용카드를 낸 경우가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를 낸 적이 있었고 일부 한국에서 그게 쓰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수수료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홍콩의 한 회사에서 낸 카드가 최근에 또 한국의 한 경제신문에서 보도되면서 화제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는 그냥 카드를 쓸 수 있게 하는데 이거는 똑같은 시스템인 거죠. 코인을 맡겨놓은 만큼 그 한도 내에서는 마음껏 쓸 수 있는 체크카드. 그렇다면 그거는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우리가 관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도 그렇습니다. 같은 생각이 드네요. 다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여러 결제 수단 중에 하나인 건데 다른 결제 수단을 전부 다 지금 한국은행이 관장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반론도 제기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이게 그 스테이블 코인도 저 담보금을 맡겨놓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준비금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전부 다 현금으로 환매하려고 다 뛰어간다.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뭐라 그러냐 코인런, 뱅크런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면은 이 어떤 통화량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통화 당국이 개입하는 게 맞다라는 재반론이 또 나오기도 하고 좀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생각해 보니까 뭐 OK 캐시백이나 항공사 마일리지, 통신사 마일리지 이런 것들도 다 사실상 결제 수단으로도 쓰이죠. 쓰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네이버 포인트, 뭐 카카오 포인트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는 한국은행이 관여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금융 당국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나 금감원 같은 그런 이 금융 당국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중앙은행과 금융 당국이 서로 협동해서 뭔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예 별도의 전담 기구를 둬서 그 기구에서 담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좀 본격적으로 토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는 건가요? 한국은행이 우리가 이거 하겠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인가권을 한국은행이 갖겠다고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코인 산업의 이중 규제가 될 수 있죠. 이러면은. 지금은 금감원에서 금융위에서 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있는,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도 통화니까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투자자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거 아닌가요? 다만 이제 스테이블 이창용 총재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 허용할 거냐 말 거냐부터 지금 다시 얘기하자. 그러네요. 이런 아직 그 거기까지 논의가 가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백가쟁명의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발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필요가 거잖아요. 있다. 그러면은 하겠네요. 발행을 하도록 유력 후보니까 할 발행을 하도록 할 가능성이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필요하냐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논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뭐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거래소 수수료이나 이거는 지금 약속을 했다고 네, 말씀하셨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큰 논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국내 거래소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 국내 거래소 하면 뭐 업비트, 빗썸 다 아실 텐데 대부분의 그 비즈니스 모델은 수수료 수익입니다.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저 코인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어서 거래를 많이 할 거고 그럼 거기에서 수수료를 가져가. 그걸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걸로 그렇게 그나마 돈을 많이 이런 버는데 돈 엄청 벌어요. 그게 그 거래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업비트가 오늘 기준으로 코인마켓캡이라는 코인 포털 사이트에서 거래소 순위가 세계 4위로 나타납니다. 빗썸이 19위로 나타나는데 이게 엄청난 게 나머지 거래소들 쭉 보면은 이거 대부분은 전 세계 어느 나라 국적자들이나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업비트는 지금 4위고 어떨 때는 2위까지 나와요. 근데 업비트는 한국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야, 한국인들 대단하네요. 거래 엄청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거래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는 업비트 빗썸인데 과연 그만큼 가치를 하고 있느냐 이건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가 괜찮냐 이거를 따져보기 위해서 전 들고 싶은 예는 12월 3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죠? 계엄 선포. 계엄 선포가 있었죠. 네. 10월 10시 한 30분쯤에 계엄 선포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한 25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3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거죠. 네네네. 그럼 다른 데도 30% 하락했느냐? 아니었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더 넓게 범위를 잡고 이 고점 대비 저점의 이 폭을 비교를 해봐도 한 0.05%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한국은 30%가 뚝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사가지고 다른 거래소 외국 거래소 팔거나 그러면은 그냥 그때 산 분들이 뭐 위너죠. 아비트러지잖아요. 결국은 위너인데 그때 이제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일단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코인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다. 아, 계엄군이 와서 아니 뭐 이건 해외로 자산 유출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폐쇄할 수 있다 그런 취지였는데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팔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근데 법인 투자가 만약에 허용이 돼 있었으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있으면은 여러 정보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좀 막을 수 있을 텐데 받았겠죠. 떨어지면 받잖아요, 기관 투자가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죠. 그러면은 그렇죠. 그랬을 텐데 기관 투자가 국내에서 허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휩쓸리는 거죠. 그 상황에서 거래소들이 중단됐었어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런 데가 중단이 되면서 거래 중단이 됐어요? 그 시스템 다운 같은 뭐 그런 현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낮춰가지고 주문을 넣어서 팔려고 했는데 거기서 안 되니까 띄엄띄엄 하다가 다시 접속이 됐을 때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주문이 내려가다 보니까는 쭉 떨어진 거죠. 그러면은 과연 우리나라 거래소들 믿을 수 있냐? 여기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어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낸 이 거래소수료 인하 정책은 좀 서비스 개선을 하든지 해라라는 주문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때 들어가 보셨어요? 그때 12월 저는 3일 그냥 밤에? 거래소 접속은 안 했는데 떨어지는 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프. 그 자료를 통해서 그렇죠. 다른 사이트에서 물론 이제 TV에는 그 유튜브로 네. 국회 상황을 틀어놓고 이거는 뭐지 막 이러면서 보고 있었죠. 그렇군요. 근데 거래소 수수료를 지금 정부에서 관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걸 인하를 위한 어떤 좀 제도적인 토론을 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한 거지. 이건 뭐 무슨 정부에서 강제로 이걸 인하시키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뭐 대충 다 다룬 것 같고 더 제한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지금 후보가 얘기한 거는 뭐 하나하나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는 게 네. 어떨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아유, 다음 시간이 또 기대되네요. 네, 그 계속 사이에 또 코인 코인 얘기를 시장이 하게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김혜연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하고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그리고 이번 대선 전국에서 코인과 관련된 정책 논쟁 다뤄봤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50분에 진행하고요. 끝장 뉴스 4시 50분에 시작하니까 내일 라이브 4시 50분부터 찾아뵙기로 하고요. 김혜연 리드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